준비 없는 부의 이전은 세금 폭탄을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의 올바른 자립을 위해서라도 자신이 일궈온 삶의 자세를 후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라도 부모 세대에서 이제 생각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부의 이전은 단순히 자산의 이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정말 수많은 부동산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이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거래 당사자는 이 부동산의 매매 거래 등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에 대한 이 조달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방법을 명시한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한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택을 취득하실 때입니다. 이 법인 이외의자가 실제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 이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이걸 작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 거래 신고할 때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이 서류까지 첨부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토지의 매수인데요. 이 실제 거래 가격이 수도권 등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그리고 수도권 등의 외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6억 원 이상일 때 제출해야 되고요. 1회의 토지거래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각각의 토지 가격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의 지분을 매수할 때도 있죠. 이 실제 거래 가격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모든 토지,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6억 원 이상일 때도 이 지분 매수할 때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는 기존의 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련 법률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계약 당사자, 계약 체결일, 그다음에 거래 가액 정보 외에 이 주택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이 자금 출처 확인 등을 통해서 이 증여세를 혹시나 탈루하지 않았는지, 이 전입 신고는 제대로 했는지를 따져서 이 미신고자와 허위 신고자에게 과태료 및 세금을 추징하기 위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관할 시군구청은 이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이 불법 증여는 없었는지, 대출 규정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이런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데요. 증여 탈세로 의심이 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이 관할 세무서로 정보를 이관합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는 이 재산 취득 자금이 증여로 취득한 건 아닌지 살펴보고 증여세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보내게 됩니다. 이 해명자료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 고액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는 거죠. 이를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란 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 채무를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누가 봐도 이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서 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그래서 증여세 혹은 종합소득세에서 매출을 누락하진 않았는지 이런 탈루 여부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세무조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 명의로 주택 등을 부동산 취득할 때 이 자금 출처 조사로 인해서 몰래 증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이 다양한 방식 등을 통해서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이 다양한 소명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이런 꼼수를 써볼까?
이 부모는 자녀에게 부를 이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 주택 취득이 아니라 이 전세 자금을 몰래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전세 자금 역시 2021년 6월 1일부터 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도 외 도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이 전역에 대해서 보증금의 경우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의 경우 30만 원을 초과하면 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전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쓴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이 필수가 된 현재 상황에서 취득 자금의 일부를 부모로부터 차입, 즉 빌리는 거죠. 이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 소명 대상이 될까요? 정말 실무에서는 많이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 첫 번째로 아직도 일정한 차용증 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변제에 대한 각종 약정사항이죠.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나 대여받는 대여금의 액수, 그 다음에 대여 이율, 그 다음에 대여금 분할 변제 여부, 그 다음에 변제 기한 등을 이 기입한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도 없이 이를 자녀에게 대여해줬다고 주장한다면 사실 세법에서는 대여로 인정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흔히 파생되는 세무조사인데 이 부모로부터 유입한 부동산 취득자금이 증여인지 아니면 금전 대여인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말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역이 금전 대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이 첫 번째로는 차용증 쓰는 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최근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 관해서 이 차용증 등 금전 대여 당시 이 계약서가 없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바로 부친으로부터 이 대여한 금원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였다라고 봐서 과세를 했는데요. 이를 취소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취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자녀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 중도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친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한 다음에 아파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케이스입니다. 세무서는 이를 이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당초 차입 금원을 이 사실상 상환한 것이 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죠. 해당 사례에서는 차용증이 없었음에도 입증이 가능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정말 짧은 시간 내에 즉시 변제를 하였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소명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금전 대여한 자녀가 이 경제적 능력이 만일 전혀 없던 상황이었고 변제 기한이 상당히 경과되었더라면 당연히 해당 자금은 실질적인 금전 대여라고 인정받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차용증 이외에도 이 증빙 자료를 꼭 구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 구비하면 좋을까요? 이 과세관청은 기본적으로 이 특수관계인,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이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죠. 대부분 이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일정한 세무조사에 연락을 받았을 때 허겁지겁 차용증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차용증 작성 시점에 사실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 증명이나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당일에 작성했다라는 것을 꼭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세무조사는 몇 년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소급해서 과거의 연도로 작성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면 작성 날짜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정말 원리금이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합니다. 즉 차용증상 이 상환 일정에 맞춰서 이 정해진 원리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 지급하면서 적요사항에 원리금 상환임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대여받을 때도 하다못해 자녀에게 빌려줌 이란 식으로 적요를 꼭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채무자의 이자 비용은
곧 빌려준 사람, 채권자의 이자, 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채의 경우에는 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여서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 징수한 다음에 차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금전 대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이 납세자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과 같은 이 요식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이자 지급 내역을 꼭 만들고 이 상당한 정도로 금전 대여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아니면은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에 미달하지만 싸게 말 그대로 저리 대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이 다음의 계산을 통해서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말 그대로 일정한 이자 이 부분을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당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 즉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이 4.6%만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출받은 금액에서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연 4.6%를 곱했을 때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차입할 때는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차감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란 말 그대로 차입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이 차용증이나 사인에 작성한 문서 등에 의해 지급하기로 예정이 되었지만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인정받지 못하고요. 이러한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는 이 원칙적으로 직계 존비속 등 이 특수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 이 거래 관행상 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차례 나누어서 빌린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을 할 때 그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서 1년 이내에 이 여러 차례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이 각각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1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에 이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속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금전 순수증여와 이 저리 대여로 됐을 때 과세상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 즉 내가 이자를 조금이라도 줬는데 이게 전부 다 이자로 인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전부 다 순액으로 증여로 인정받을 것이냐의 차이인데요. 이 적정 이자율과 실제 지급받은 이자율에 따라서 이 이자 상당액의 차이가 과세 기준일인 1천만 원 초과하려면 빌린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입원금이 해당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자 지급 사실을 이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이 금전 차익 거래로 주장하는 경우에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 증여세 세무조사 사례를 통해서 이게 과연 순수증여인지 아니면 저리대여인지 증여세 부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증여자인 채권자는 모친이고 수증자인 채무자는 딸입니다. 그리고 차입원금, 즉 빌린 금액은 8억 원, 그 다음에 차입일자는 2020년 5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이자 지급액은 월마다 100만 원을 줬다고 가정을 했고요.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은 2년 후인 22년도 5월 25일 날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만약 순수증여로 본다면 딸이 지난 10년 동안 증여자로부터 기증여, 즉 미리 받은 증여 금액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 차입 금원 전부, 즉 8억 원 전체가 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리대여, 나는 이자를 낮게 받고 대여한 것이다 라고 하면 해당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차입액 8억 원에 적정이자율 4.6%를 곱하고 실제 연 지급한 1,200만 원을 차감했을 때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2,48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계산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증여거래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8억 원으로 크게 잡히죠.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고 일반적인 세율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이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2년으로 계산해서 이 전체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약 2억 2,7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고요. 만일 이를 저리대여로 봤을 때, 즉 금전 대차거래로 봤을 때는 증여재산가액이 연마다 2천여만 원, 그리고 2년에 대해서 4,960만 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미만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 해당 증여건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차용증 작성 및 평소 원리금 상환, 그리고 상환 내역을 보관했고 이 철저한 증빙 내역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금전 소비대차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질이 정말 금전 소비대차 거래, 즉 빌린 거래였는데 이 실질에 따른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을 입증할 이 증빙이 없다면 결국 납세자가 이걸 전부 다 소명해야 되는데 소명되지 않아서 억울한 결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증여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자녀가 금전을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원금은 물론 이자를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 자녀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서 부모가 채무를 면제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변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서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 총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은행 채무 등 타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부모 자식 간의 금융거래는 미래에도 증여로 포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이 부모 자식 간의 금융거래를 제대로 숙지하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무턱대고 이 금전거래를 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